염증에 걸린 마음, 에드워드 볼모. 지음, 염증과 감염. 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세포부터 살펴보자. 세포는 수백만 가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자 서로 다른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신경세포는 신경계 대부분을 구성하며 백혈구는 면역계 대부분을, 뇌피세포는 심혈관계와의 동맥과 정맥의 내막을 형성한다. 백혈구는 더욱 특수화된 면역세포들인 대식세포, 림프구, 미세신경세포로 세분할 수 있다. 세포들은 면역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인공들이다. 모든 세포의 원료는 단백질이며 인체에는 수십억 가지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단백질들은 우리가 부모에게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DNA 암호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모든 항체와 효소, 인슐린 같은 다수의 호르몬, 리고사이트 같은 염증 호르몬도 단백질이다. 한 세포 내부 혹은 세포들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생물학적인 신호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많은데 이 단백질은 수용체라고 하는 또 다른 백질에 인지해 거기에 달라붙어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기관계와 세포 단백질 DNA로 이루어진 생물학적인 계통이 하나의 유기체,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성한다. 인간의 자기는 필연적으로 세균 같은 비인간 유기체들, 총칭 항원 또는 비자기라고 한다. 공격을 받는다. 염증은 면역계가 그러한 비자기들에게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비자기들에 맞서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염증에 관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설명은 로마에 쓰였던 켈수스가 한 말이다. 이 켈수스라는 사람이 의학계에서 어찌나 유명했던지 그가 죽은 지 1500년이 지나서 중세 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자만심이 강했던 의사가 자신의 상표로 의기양양하게 갖다 붙인 가명이 바로 켈수스를 능가하는 이라는 뜻의 파라겔수스였을 정도다. 염증을 붉어짐, 열, 부기, 통증 등의 증상과 신호의 무리로 항체, 림프구, 미세신경세포, 사이토카인, 대식세포, 세균, 지질다랑, 대식세포에게 침입한 세균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세포 바코드, 뇌피세포, 면역세포들, 즉 하나의 증후군으로 묘사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켈수스. 그는 염증이 종종 부상 이후에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손을 베이면 상처가 난 부위는 뜨겁고 빨갛게 부어오르며 통증이 몰려온다. 손에 급성염증이 생긴 것이다. 그 정도는 임상 검사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급성염증이라는 개념은 이후 의학계에서 꾸준히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몸이 부상에 대해서 어째서 그리고 왜 이런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염증 메커니즘에 대한 핵심 의문은 현재에 이르러서까지도 명확히 풀리지 않았다. 면역학은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도록 정밀한 답을 내놓았다. 이제 우리는 수백 가지 단백질이 복잡한 신호 경로들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상처의 외상 자극을 염증 반응으로 옮겨내는지 안다. 부상에 대한 염증 반응이 일부 혈관들을 확장해 상처 부위에 더 많은 혈액이 흘러들게 해서 고대부터 알고 있던 일이 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원인과 결과의 분자적인 사설을 한나개씩 짚어가며 설명할 수도 있다. 또한 염증이 혈관적의 투과성을 높여 더 많은 체액이 혈관에서 빠져나가 손의 근육과 기타 조직에 축적되게 함으로써 부기라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 밖에도 면역계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세부 사항들과 그 이유도 안다.
염증 면역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게 해준다. 아주 드문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선천적으로 면역계 최초의 인류들은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창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아주는 인자가 있었다는 거죠. 염증이 일어나고 최초 인류가 살았던 시절부터 싸움과 갈등은 신체 부상과 감염이 흔한 원인이었다. 현대 면역학은 날카로운 것에 찔렸을 때 일어나는 적대적 세균의 침입에 신체가 어떻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지 설명한다. 대식세포는 오염된 칼날에 붙어있던 세균들을 먹어치우고 또 사이토카인을 혈류로 방출하는데 이렇게 방출된 사이토카인은 더 많은 대식세포를 상처난 부위로 불러 모아 세균들을 압도해 자기에게서 자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한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 미세한 면역의 작동 방식을 알면은 상처난 손의 부기와 붉어짐, 민감함 같은 급성 염증의 전형적 증상과 신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면역계가 없으면 우리의 적들은 잡아먹기 쉬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는 벌레, 균, 병원체,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원생동물, 균류 등 켈소스 같은 거대 의사들은 보지 못했던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우리를 감염시키는데 성공하도록 진화해온 대체로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유기체들은 우수히 많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를 의미한다. 손을 찌른 칼이 더러울 경우, 아니 대체로 깨끗하더라도 철저하게 살균되지 않은 경우에 그 칼날은 세균으로 뒤덮여 있을 것이다. 칼에 찔린 손은 칼을 오염시킨 세균에 감염될 것이고, 일단 안정적으로 손에 자리를 잡은 세균은 번식을 시작해서 놀라운 속도로 증식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는 처음에 칼에 있던 세균이 어떤 유형 혹은 종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세상에는 수백만 가지 세균 종이 있고 이 모두가 똑같은 정도로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칼에 묻어있던 세균 중에서 파상풍균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다면 경미한 부상을 당했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서 짐작이 되듯이 파상풍균은 당연히 파상풍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메커니즘 측면에서 설명하면은 파상풍균이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가 신경계로 들어가서 세포, 신경세포의 자극과 억제 사이의 정상적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독소에 침범당한 신경세포는 흥분 상태에 빠져서 근육으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이에 근육은 수축하며 어렵더만 고통스러운 격렬을 일으킨다. 전형적인 최초의 신호는 개구장이다. 평상시에 입을 열고 닫고 근육이 영구적으로 수축해서 더 이상 입이 벌어지지 않고 환자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또한 얼굴 근육이 일어난 파상풍 경련으로 입 가장자리가 위로 말려 올라가는 탓에 전전적 마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와중에도 환자의 얼굴에는 야릇하게 냉소를 띈 것 같은 표정이 굳어져 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항상 직면해왔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우리는 늘 적대적이고 위험한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 외부의 모든 유기체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생물학적인 전쟁에서 우리 각자의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면역계다. 그리고 면역계는 이 필수적인 방어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면역계의 위치,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신속한 반격과 학습 능력이다. 이렇게 대단한 면역계지만 그렇다고 아무 오류도 없는 것은 아니다. 면역계도 실수를 한다.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훌륭하게 방어하지만 착오를 일으킬 때는 그만큼 심각한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먼저 면역계의 좋은 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위치. 이 말은 면역계에서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면역계가 아주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경계 대부분은 머릿속에 밀집해 있고 호흡기계는 대부분 가슴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면역계는 다르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가 내 면역계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 면역계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정해진 위치라는 것은 없는 셈이다. 감염을 일으키는 공격은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면역계는 모든 곳에 있어야만 한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다양한 통로로 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어떤 것은 피부로 뚫고 들어오고 어떤 것은 흡파나 내장을 통해서 감염시킨다. 자기와 비자기 사이, 몸과 외부 세계 사이의 모든 표면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표면은 화상풍과 같은 적대적인 비자기 전투원들과 자기의 외곽 방어군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인 전쟁의 최전선이다. 몸 곳곳에 가장 널리 분포해 대부분의 외곽을 수비하는 면역세포는 대식세포다. 19세기에 그리스어의 크다라는 뜻의 매크로는 먹다라는 뜻의 파지를 접해서 만든다. 매크로파지.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아주 많이 먹는 큰 세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림과 같이 대식세포가 먹는 것은 대개 세균이다. 대개 세균이다. 그리고 대식세포가 먹는 것은 적대적인 세균을 막음으로써 감싼 다음에 효소로 소화시켜서 파괴한다. 대식세포는 대단한 효과적인 살균 기계이지만 단거리 무기로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은 세균을 잡아먹으려면 대식세포가 물리적으로 그 세균과 직접 접촉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의 대식세포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 있는 세균 감염만을 처리할 수 있다. 외곽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대식세포가 국경형 수비대나 보병 소대처럼 조우하면서 각자 맡은 국부 조직을 수비해야 하고, 특히 공격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곳에 전력적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략적으로 감염에 맞서 싸우는 주요 격전지는 내장이다. 내장의 내벽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비교적 얇아야 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야 한다. 질긴 케라틴 피층으로 된 피부와 달리 내장은 물리적으로 감염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데, 그런 채로 각종 세균뿐 아니라 매일같이 창자를 통과하며 소화 과정을 거치는 음식에 노출된다. 세균은 수시로 내장벽에 침입하고 입부터 항문까지 영구적으로 밀집 주둔하고 있는 대식세포 군단이 항상 내장벽을 수호한다. 흡포와 생식관과 여러 눈의 표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신체가 외부 세계에 직접 노출된 것이면 어디서나 대식세포들이 다량 발견되며 이들은 골칫거리의 첫 신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전방의 방어가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는 세균은 있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바로 잡아먹히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정식에 성공한 세균은 혈액과 림프혈을 타고 몸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대식세포는 중요한 내장기관을 추가로 방어하기 위해 비장과 간, 신장, 근육지방 조직과 뼈에 주둔하고 있다. 핵심은 면역계가 최소한 대식세포의 형태로라도 모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면역 세포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면역계의 방어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면역계가 하나의 통합적이고 적응적인 체계로서 작동하려면 개별 대식세포들이 잘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고립된 보병 소대가 아니라 로마 군단처럼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면역세포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관한 과학은 최근 면역학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지금 우리는 대식세포가 면역계의 나머지 부분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걸 알고 있다. 하나는 다른 세포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 전체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많은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이다. 특정한 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세포 간 직접 접촉 메커니즘이 가장 유용하다. 이에 비해서 사이토카인 분비 메커니즘은 현재 감염이 일어나는 상태라거나 그에 대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등 더욱 전반적인 경고 메시지를 방송하는 데 더 적합하다. 사이토카인은 대식세포에서 분비되어서 혈류로 들어가 몸 전체로 순환하다가 다른 대식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정 소형체를 만나면 그 소형체에 결합해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대식세포가 더 화를 내게, 그러니까 염증 상태가 더 심해지게 만든다. 대식세포는 거의 평생 몇십 년까지도 살 수 있다. 내장이든 피부의 작은 조직
한 부분이든 정해진 자기 위치를 조용히 지키며 무슨 일인가 벌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급속히 정치가는 세균들로 이루어진 적군이 곧 집어삼키듯이 자기 동네에 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식세포는 나머지 면역에 즉각 경고 신고를 보내야 되는 하는데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최전방의 자기 위치를 이탈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강력한 사이토카인 신호를 응원해 도움을 요청한다.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타고 재빨리 퍼져나가서 몸속에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방송해 무장하라고 알리고, 다른 면역세포들은 제표면에 있는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통해서 그 신호를 수신한다. 대식세포는 다른 대식세포가 도움을 요청하며 보내는 사이토카인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조용히 있던 대식세포를 각성시키면 이 대식세포는 평소에 지키고 있던 자기 위치를 버리고 전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염증 신호가 발생한 근원을 향해서 이동한다. 세포 대 세포 커뮤니케이션의 예로 다시 자상 입은 손을 생각해보자. 그 상처에 감염이 일어났다면 국부 염증 반응이 촉발되어서 손이 발갛게 부어오른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감염된 손과 같은 쪽 겨드랑이 약간 부어오른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모관이 심하게 따갑고 아프면 식도와 후두에 붙어있는 인도어에 국부염증이 생긴 것이다. 며칠 뒤 목이 부어오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도선이 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황인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림프절이 비대해졌다고 말한다. 손자상의 경우에는 겨드랑이에 있는 겨드랑 림프절이, 목이 따가울 경우에는 경부 림프절이 비대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면역세포들이 직접 접촉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중심지가 림프절 또는 림프선이기 때문이다. 손이 감염된 후에 겨드랑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것은 대식세포들이 박테리아 접근과 성공적으로 교전을 끝낸 다음에는 전방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림프절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때 손에서 출발한다면 가장 가까운 림프절은 겨드랑이에 있고 인두에서 출발한다면 목에 있다. 이웃의 림프절로 몰려가는 대식세포들은 싸움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 전체의 보고서를 제출하러 가는 것이다. 이들은 적의 본성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도 상세한 첩보를 전달한다. 각각의 대식세포들은 자신이 먹고 소화한 박테리아의 작은 단백질 조각들, 그러니까 비자기 침입자들의 조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 조각들을 항문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대식세포는 무작위로 서로 다른 조각들, 즉 서로 다른 상문을 가지고 또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인 림프를 찾아서 림프절로 몰려간다. 각 대식세포가 가져온 항원 퍼즐 조각들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것이 바로 림프구이기 때문이다. 대식세포들은 림프절을 휘돌며 마치 단체 소개팅을 하듯이 여러 림프구와 차례로 한 번씩 짧게 접촉하다가 마침내 그 대식세포가 전방에서 본부로 가져온 적에 관한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림프구와 만난다. 대식세포가 소대장이라면 림프구는 장군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대식세포는 로보캅으로 림프구는 첩보의 요원으로 생각해도 좋다. 일단 소대장이 자신이 보고할 장군을 찾아내면은 이 대식세포와 림프구 커플은 며칠 동안 서로 결합 상태를 유지한 채 항문에 담긴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 회의를 거친 끝에 림프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 그 조치는 대개 처음에 대식세포들이 촉발한 면역 반응을 강화하거나 다양화하는 것이다. 면역세포들 사이의 직접 접촉은 항문에 관한 상세한 내용, 즉 적의 본질을 알리는 데 결정적이다.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며 감염 후에 림프절이 부었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시기며 세포들 간 접촉 상당수는 정보 전달을 완료하지 못한다.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한다. 면역세포들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그리고 흉관과 복강의 중심선을 따라서 모여있는 림프절에서 주로 만난다. 또한 변도선과 인두 변도선, 아데노이드 같은 림프 조직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모임을 갖는다. 이런 림프 조직은 내장 전체에 걸쳐서 위치한다. 그리고 비장과 골수, 흉선에서도 모인다. 면역기 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들은 세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전선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위협적인 상황과 그에 대처할 방법을 의논하는 지휘 통제 센터로 볼 수 있다. 좋군요. 자, 면역계의
면역계에서 비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 따라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모든 것을 감지하고 그에 대해서 극단적인 편견을 갖고 반응하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 이 신속한 반격 기능은 특히 최초 감염 신호에 재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진화에 의해 훈련된 최전방의 대식세포 군단이 담당한다. 반응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적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